저는 청약 기다리는 거는 약간 로또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서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딜 중에서 상당히 좋은,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사서 입주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청약 기다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연초에 하자 이런 좀 시간을 버는 거죠.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11월 달부터 급격히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언제쯤 바뀔 거냐.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연말 11월부터 이제 설까지는 항상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였기 때문에 다들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생각하시지만 원래 큰일은 설 지나고 추석 때까지. 문재인 정부 때가 좀 모든 지표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되게 좀 예외적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다시 봄 되면 다시 움직일 것 같은 게, 뭐 벌써부터 지난주에 또 충격적인 뉴스 들었지만, 뭐 미국도 금리 내린다고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또 금리 얘기 막 엄청 많이 할 때, 22년도, 23년도 금리 매월 오르고 막 이럴 때, 22년도가 제일 심했었죠. 그때랑은 또 거꾸로, 그럼 금리가 내려가네라는 얘기를 들리면 제일 무서워지는 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전셋값이 오를 수 있겠는 걸, 그럼 결국은 실거주 비용이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집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게 저는 내년도 미국에서 시작되고 한국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리 이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끝날 때쯤,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쯤에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매매가는 정체돼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갭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갭 투자라는 말도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거냐 말 거냐, 그때랑 분명히 달라요. 왜냐면 그때랑 수요가 다르고 다주택을 허용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금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동네가 진짜로 실거주 가치가 높은 동네라고 한다면 그 동네의 매매가는 꽤 강하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게요, 전세값 상승 속도가 사실 한 5월달, 6월달부터 이렇게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해서 쫙 가고 있거든요. 거의 꺾이지 않더라고요. 네, 전세값 오르는 거를 제일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값 오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정부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냐면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이렇게 다 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세 놓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은 모두가 다 1주택으로 실거주로 옮겨가는 이런 거 외에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나누던 얘기의 결론이 1주택자 기준에서 여긴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값도 오를 것 같으니 이거를 사야 되겠다 하는 동네들은 강할 거고, 옛날처럼 난 다주택 할 수 있으니까 좀 돈을 나눠가지고 여러 개를 사서 가겠다 하는 동네들은 좀 약할 거고, 그게 좀 너무 분명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실거주예요. 대출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사놓는 거 하나, 갭 투자를 하나, 그냥 대출 받아서 하나 똑같거든요. 그럴 바엔 내가 들어가 살 생각이 있는 동네라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는 게 낫죠. 아까 말씀드린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다주택자를 약간 그 경멸하는 듯한 정부의 정책? 다주택자가 없으면 결국 임대 놓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그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좀 무서운 게 김현미 장관 때 강하게 이제 권유했던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정부 정책의 그 신뢰도가 너무 낮아진 상태라서 제 생각엔 다주택을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휙휙 바뀐다는 거를, 소급 적용한다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 하라는 말을 이제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을 주택세에서 빼준다거나 뭐 지방주택은 빼준다거나 그런 게 하등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도 뭐 하락이라고 해봤자 뭐 주간 0.02, 03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사실 오를 때도 0.045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어서 많이 오른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많이 내린다고 하기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무엇보다도 재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2020년부터 거래량이 너무 없는 과정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전혀 대표성이 없는데, 또 요즘에 저도 실거래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약간 시장이 좀 조용해진다 싶어지면 나타나는 게 직거래거든요. 막 지인들끼리 직거래 해가지고 막 40%, 50% 고점 대비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해버리는, 뭐 좀 덜하면 30몇 %.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증여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방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왜냐면 그게 다니까 거래. 시장가가 그냥 그 실거래가가 모든 게 다 시장을 대표한다고. 제가 어제도 강남 3구에 요즘에 최근까지 다 거래를 봤는데 그 직거래 비율도 비율인데 좀 너무 그 가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그래서 국세청에 따가운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거래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하락 징조가 드디어 발생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3차 조정 나타난다 그러는데 약간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이클도 안 믿고 뭐 다른 것도 다 안 믿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나라거든요. 왜냐면 오르려고 하면 규제하고 내리려고 하면 부양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평탄하게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뭐 1차, 2차, 3차 사이클 곡선 안 그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도 강남에 사실 기록적인 입주가 있는 해였어요. 왜냐면 개포 4단지도 있었고 1단지도 있었고 연초, 연말 하나씩 있어서 올 연초에는 맞았죠. 4단지 입주할 때만 해도 전세가 폭락한다고. 근데 그때 진짜 전세가 많이 무너졌었고 무너질 때여서 걔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영향이 있었겠지만 전세값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지금 1단지 입주하고 있는데도 뭐 그렇게 조정 많이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입주가 없으면 어떨 거냐. 뭐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입주가 있는데도 전세값이 오르는데 입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년 가장 걱정은 전세 가격이에요. 저는 청약 기다리는 거는 약간 로또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서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딜 중에서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사서 입주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청약 기다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1주택자는 양도세에서 워낙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 살면서 내가 삶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느끼는 정도의 결정이라면 언제나 하셔도 돼요. 특히 무주택자야말로 1주택을 하는 거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하락에 대한 걱정이 더 크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당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내가 뭔가 집을 사지 않으면은 변동성이 커진다. 뭐 이사 가야 되고 아니면 돈 갑자기 만들어서 뭐 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올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시면 사는 거고요. 아니면 안 사셔도 돼요. 무주택자는 하나 1주택을 하면 1주택을 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양도세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1주택자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걸 사야죠.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막 많이 오르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세금 내면 많이 없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사실 그 마음 때문에 다 청약하시는 겁니다. 싸게 청약받고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많이 내야지. 최근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 비조정 지역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 언론사들마다 청약 분양 나올 때마다 이게 뭐 비싸네 싸네 막 기사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볼 때마다 남이 잔치를 왜 이렇게 다 회방을 놓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느낌이 팍 들잖아요. 받자마자. 근데 그것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쌌고 이게 점점 정상화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주해서 살면서 너무 좋은데 요만큼 오를 수 있겠다 하면 청약하시는 거고 돈 크게 벌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어떻게든 그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 더하기 용산구 분양만을 기다리시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양가 말씀드렸는데 분양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앞으로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청약이야말로 돈이 좀 덜 벌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언제나 좀 분양보다는 구축에 좀 관심을 가지셔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저 매우 관심 많다고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띠인데 저는 사실 그러고서 이제 신규 택지도 같이 하는 게 너무 어색하긴 한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나라에서 택지를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노후신도시 특별법처럼 있는 동네에 좀 더 컴팩트하게 확 올려서 다 여기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도시들, 특히 노후신도시, 노후계획 도시 중에서 지금도 살기 좋은 동네라면 저는 당장 액션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액션이라는 건 매수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어디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왜냐면 일기 신도시도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뭐 대표적으로 분당 일산이 엄청 크고 통촌이 그 다음이고 이제 중동하고 삼봉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왕이면 좀 큰 쪽에 붙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근처에 새로운 또 택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꽤 큰 택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금액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지역이라면 이 노후계획도시가 재건축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이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둘 다 커서 들어가 살기 좋아서 첫 번째, 옆에가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도 재건축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그 두 개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잘 보이는 데들이 이제 다들 분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옆에 판교라는 답안지가 나와 있으니까. 일산은 그게 좀 안 보이니까 다들 좀 고민을 하시는 거고, 평촌은 과천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과천 가격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옆에 레퍼런스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되게 어렵죠. 그게 이제 3본, 중동은 레퍼런스가 없죠. 내년은 아까 그 다주택을 좀 용인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큰 흐름이 자유였는데 오히려 국토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의 자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주택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다주택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법인 투자였는데 법인으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 변화가 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당분간 많이 안 움직이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크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취득세 중과도 안 풀렸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달까지 일단 한시적 유예 중이고, 사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미 다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면 제일 걱정은 종부세죠. 뭐 합산 배제를 합산 배제를 하는 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를.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안 하면 그 다주택을 빌라로 할 거냐. 빌라 많이 샀다가 이제 빌라 사기꾼 되잖아요. 전세 사기꾼 거의 확정 아닙니까? 요즘 분위기면. 전세가 안 나가니까. 그건 다 안 할 거고. 그럼 아파트도 다주택 못하고, 빌라도 다주택 못하면, 빌라도 아니면 아파트도 전세 물량이 나오긴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내년도의 바람이에요. 혼자만의. 저희가 회사에서 매년 초에 제가 하는 부동산 전략,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세무, 또 뭐 대출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다 모아서 강의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꽤 반응들이 좋았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대출 제도가 크게 바뀌었고,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내년도는 또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들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매매가 9억 언저리까지는 정부가 대출을 계속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들 들으시면, 하도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대출 규제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요즘 대출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바꾸시고, 세금도 생각해 보시면은 또 내년에 5월 달에 연장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세금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작년에 나온 거 상생임대인 같은 것들도 사람들 되게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내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토요일 날 한 4시간 정도 들으시면은 꽤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첫 번째는 굉장히 보수적이셔가지고요. 일단 한 2, 3년 기다려 보겠다. 예, 그럼 할 말이 없죠. 나중에 하시겠다는데. 예. 두 번째는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 지난 정부 막바지에 좀 엉뚱한 걸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투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공시지가 1억 이하 한 3개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지방 가셔가지고 막 뭐 좀 몇 개 사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자기 자산이 전혀 유동화도 안 되고, 이거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자산이 있는 것도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전혀 매기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좀 액션 하셔라. 제 말은 매도를 좀 강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세 번째는 상급지로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열망이 막 정말 뜨거운데 내 집도 가격을 좀 잘 받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집들은 좀 적당하게 다음 사시는 분들에게 까치밥 좀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타까운 상황이 꽤 많죠. 특히나 저 21년도, 22년도 이럴 때 고점 가격을 너무 다 기억들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요즘 시세를 들으시면은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장이 안 오르는 데는 계속 이러고 있고 오른 지역이 쭉 가고 있으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가치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젠가 좀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네. 왜냐면 양극화가 둔화되려면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상급지도 잘 되고
타겟도 잘 되려면 인구가 쭉쭉쭉 늘면 되는데 지금 인구가 쭉쭉쭉 줄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각 동네들마다 생존을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자기 동네가 좀 주택이 집값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집값이 될 수 있는 동네,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 키우기 좋은 동네로 무조건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자산 가격은 좀 오래오래 헤맬 거예요. 사람이 뭐 다 하나죠. 뭐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궈서 다 이렇게 자손을 일궈서 DNA를 물려주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은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가 쉽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를 해보신 분과 아닌 분으로 세상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히 좀 나뉘어요.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고 앞으로도 오를 기미는 없지만 그래도 애 키우기 좋은 동네는 더 앞으로 더 정점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한 가지 기준이 더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이거 요즘 들어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빅5 병원. 그러니까 어린이도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왜냐면 맞벌이가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 부부의 누군가의 부모님이 봐주시거든요. 같이 살든 아니 근처에 사시든 아니 와서 봐주시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자꾸 아프단 말이죠. 여기는 애들은 학교 다녀야 된단 말이죠. 학교와 병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그렇게 구현이 많이 돼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에 종합병원 다 있고. 근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요즘에 신도시 세우는 데들에 다 요즘에 새로운 또 종합병원들이 입지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확실히 또 병원도 브랜드를 따지시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큰 병원,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이게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빅5 병원 인근은 빅5 아니어도 되는데 초품화를 띄고 있는 네, 이거 초품화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초품화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자에 거의 관통하는 단어였는데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초품화면 뭐하냐. 초등학생 수요가 없어서 다 폐교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이퀄 초품화가 아니라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는 아이 키우기 좋은 데는 과밀화급이에요. 무조건 과밀화급. 애들 많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은 분들이. 한 반에 선생님 한 분에 애들 한 10명이면 좋지 않느냐. 다 이게 더 케어가 좋지 않겠냐. 근데 그런 학교들이 지금 폐교되기 직전이에요. 학생 수가 너무 없어지고 있어서 요즘 놀라울 정도로 학생 수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학생 애 키우기 좋은 동네가 그저 초품화가 아니라 애들 숫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부모들의 경제 상황이나 애들이 다닐 수 있는 뭔가의 그런 환경이나 나머지 그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학생 숫자 전체 절대 숫자에 되게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어요. 다다익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요즘에 뭐 전교생이 100명, 200명인 초등학교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도. 그런 학교들은 조만간 폐교인데 폐교가 빠를 거냐 그 동네 재개발이 빠를 거냐는 저는 폐교가 빠를 것 같습니다.